허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한양 종로에서 뻗어나온 길목, 온갖 물건과 사람이 뒤섞여 떠들썩한 장터, 한쪽에 유독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심필빵, 마음을 담는 붓을 만든다는 뜻의 현판이 걸린 작은 붓가게였지요. 가게의 주인은 맹태평, 이름처럼 태평한 세상을 꿈꾸는지는 몰라도 정작 자신의 얼굴은 늘 태평과는 거리가 먼 무뚝뚝함으로 가득한 사내였습니다. 나이는 이미 40을 훌쩍 넘겼지만 여전히 혼자인 노총각. 그는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해가 질 때까지 묵묵히 붓을 맬 뿐이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붓은 한양에서도 으뜸으로 꼽혔습니다. 족제비 털로 만든 황모필은 그 탄력이 비할 데 없이 좋았고, 양털로 만든 양호필은 먹물을 머금는 솜씨가 일품이었지요. 글 쓰는 선비들 사이에서는 맹필장의 붓을 쓰면 글에 혼이 담긴다는 칭찬이 자자했지만 정작 맹태평 자신은 그런 칭찬에 조금도 우쭐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범한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솜씨 좋은 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무뚝뚝한 눈은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바로 사람들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감정의 기류, 관계의 가능성 같은 것들이었지요. 예를 들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함께 걷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무심한 척 앞서 걸었지만 그의 시선은 아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는 않을까 조심스럽게 아내의 발치를 향해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무뚝뚝함에 토라진 척 입을 삐죽 내밀었지만 그녀의 손은 남편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줄 기회만 엿보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부부라 여겼지만 맹태평의 눈에는 그들 사이에 흐르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깊고 따뜻한 애정의 기류가 훤히 보였습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금슬 좋은 척 손을 잡고 걷는 연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달콤한 말을 속삭였지만 그들의 눈은 각자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건너편 주막의 기생에게, 여인은 맞은편 비단 가게의 화려한 옷감에 더 마음이 가 있었지요. 그들 사이에 흐르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곧 끊어질 듯 위태로운 욕망과 권태의 서늘한 기운이었습니다. 맹태평은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눈빛, 스쳐 지나가는 몸짓, 무심코 던지는 말투의 미세한 떨림만 보고도 그들 관계의 깊이와 색깔, 그리고 앞으로의 향방까지 귀신같이 짐작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신기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홀로 외롭게 지내며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일이 없었던 그가 오랜 세월 동안 터득한 자신만의 비범한 눈썰미이자 통찰력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필장이었던 셈입니다. 맹태평의 하루는 사람들의 인연을 관찰하는 것으로 시작해 그것을 곱씹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붓방 창 너머로 장터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각양각색의 관계들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아침이면 갓 혼이 난 듯한 젊은 부부가 수줍게 손을 잡고 지나갔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설렘 가득한 풋풋한 봄바람 같은 기류가 흘렀지요. 맹태평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인연은 이제 막 싹을 틔웠으니 앞으로 비바람을 잘 견뎌내야 할 텐데. 그는 마치 늙은 농부처럼 이제 막 자라나는 어린 싹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오랜 세월을 함께한 노부부가 그의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굽은 할아버지의 걸음에 맞추어 아주 느리게 걸었고 할아버지는 그런 할머니의 어깨를 든든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뜨거운 열정은 없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단단하고 편안한 잘 익은 술과 같은 신뢰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맹태평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것이 바로 세월이 빚어낸 인연의 참모습이겠지. 하지만 그의 마음이 언제나 평온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안타까운 관계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서로를 깊이 마음에 두고 있으면서도 신분의 차이나 헛된 자존심 때문에 애꿎은 말로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젊은 남녀를 볼 때면 그의 가슴은 답답해졌습니다. 어리석은 것들, 마음은 저리도 뜨거운데 어찌하여 입으로는 찬바람만 내뿜는가.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들의 등을 떠밀어주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관찰자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 종일 그는 수많은 인연들의 희로애락을 엿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자신의 삶은 아무런 감정의 파문도 일지 않는 고요한 호수와도 같았습니다. 장사가 파하고 장터에 불빛이 하나둘 꺼지면 그는 텅 빈 가게에 홀로 앉아 씁쓸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신에게서는 그 어떤 인연의 기류도 뻗어 나오지 않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굳게 닫혀 있었고 그의 시선은 언제나 타인을 향해 있을 뿐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시선은 애써 외면하곤 했지요. 사람들은 그를 솜씨는 좋지만 사람이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노총각이라 수군거렸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들의 인연은 훤히 꿰뚫어 보면서도 정작 자신의 인연을 만들어가는 방법은 알지 못하는 외로운 관찰자일 뿐이었습니다. 내 운명은 평생 일이 붓이나 만들다 홀로 늦어 죽는 것이겠지.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창밖으로는 정월 대보름달이 휘영청 밝았지만 그 밝은 달빛조차 그의 깊은 고독을 비추지는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맹태평의 고요했던 일상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그의 붓가게 바로 맞은편 오랫동안 비어있던 좌판에 새로운 장사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는 30 후반쯤으로 보이는 과부였습니다. 이름은 화순, 고운 이름과는 달리 그녀의 행동은 조금도 곱지 않았지요. 자, 골라요, 골라! 머리를 맑게 해주는 박하 주머니, 잠 못 드는 밤에 특효인 국화 주머니, 우리 낭군님 기운 펄펄 나게 해주는 오미자 주머니도 있소. 화순은 괄괄하고 시원시원한 목소리로 손님을 끌었습니다. 그녀의 좌판에는 직접 말린 약초를 넣어 만든 아기자기한 향 주머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손님과 흥정을 할 때도 조금의 막힘이 없었고 짓궂은 농을 던지는 사내들에게는 쓸데없는 소리 할 시간에 마누라한테 갖다 줄 주머니나 하나 더 사시오. 며 호통을 쳐서 돌려보내곤 했습니다. 그녀의 주변은 언제나 활기가 넘쳤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맹태평은 자신의 가게와는 너무나도 다른 그 활기찬 풍경을 창 너머로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화순에게서 아주 기묘한 점을 발견했지요. 보통 사람들에게서는 저마다 다른 이들을 향한 관심, 호감, 혹은 미움 같은 다양한 감정의 기류가 희미하게나마 느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화순에게서는 그 어떤 이성을 향한 감정의 기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자신의 좌판과 손님의 주머니 사정에만 향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맹태평을 볼 때도 그저 맞은편 가게의 무뚝뚝한 노총각 이상으로 여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저 양반은 밥은 먹고 사나 몰라 쯧쯧
하는 식의 한심하다는 눈빛을 보내곤 했지요. 한 번은 화순이 맹태평의 가게로 성큼성큼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주인장, 나 여기 붓 한 자루만 주시오. 외상장부 적을 때 쓸 거니까 제일 싸고 튼튼한 놈으로. 맹태평은 묵묵히 붓 한 자루를 골라주었습니다. 화순은 붓을 받아들고는 가게 안을 한번 쓱 둘러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쯧쯧, 가게가 이리 썰렁해서야 장사가 되겠소? 사람이 좀 부침성도 있고 웃기도 해야 손님이 들지. 그러니 여태 혼자지. 그녀는 대놓고 그의 아픈 곳을 쿡 찔렀습니다. 맹태평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불쾌했지요. 그리고 동시에 기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말은 분명 무례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는 어떤 악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이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말하는 담백함 같은 것이 있었지요. 그날 이후 맹태평의 관찰 대상에 화순이라는 인물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볼 때마다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 여인은 어찌하여 저리도 마음이 메마른 우물 같을까? 과거에 무슨 큰 상처라도 입은 것일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무심한 듯 보이는 그녀의 마음속을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고요했던 호수에 화순이라는 돌멩이가 아주 작고 희미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 뒤 맹태평의 눈에 유독 안타까운 남녀 한 쌍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매일같이 책만 끼고 다니는 어수룩한 서생이었고, 다른 한 명은 장터에서 가장 큰 비단 가게의 수줍음 많은 아씨였지요. 맹태평이 보기에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 풋풋하고 설레는 감정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옅은 분홍빛을 띤 봄날 아지랑이 같은 기류였지요. 서생은 매일같이 비단 가게 앞을 일부러 서성였습니다. 그는 비단을 살 생각도 없으면서 가게 안을 힐끗거리며 아씨의 모습을 훔쳐보곤 했지요. 아씨 역시 서생이 지나갈 때면 자신도 모르게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붉어진 얼굴로 그를 훔쳐보곤 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서로를 향해 있었지만 문제는 누구 하나 먼저 용기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생은 가난하고 내성적인 성격 탓에 아씨는 양갓집 규수로서의 체면 때문에 서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애꿎은 시간만 보내고 있었지요. 맹태평은 그 답답한 광경을 며칠 동안이나 지켜보았습니다. 저러다 봄 다 가고 여름 오겠다. 저러다 다른 사내가 채 가기라도 하면 어쩔 셈인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속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관찰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무언가 작은 도움이라도 주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평생 남의 일에 관여해 본 적 없는 그로서는 실로 엄청난 변화였지요. 마침 그날 오후 서생이 맹태평의 붓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쓰던 붓이 닳아 새 붓을 사러 온 것이었습니다. 맹태평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맹태평은 서생에게 가장 좋은 황모피를 하나 골라주며 무심한 척 말을 건넸습니다. 서생, 글씨는 곧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오. 예, 필장 어른, 그리 알고 있습니다. 헌데 글씨의 마음을 제대로 담으려면 그저 좋은 붓만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오. 그 마음을 알아줄 리가 골라준 붓을 써야 비로소 글씨에 혼이 담기는 법이지.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서생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맹태평은 턱짓으로 길 건너 비단 가게를 가리켰습니다. 붓대에 고운 비단을 감았으면 손에 쥘 때의 감촉도 좋고 글씨에 기품이 더해지는 법이오. 내가 보니 저 건너 비단 가게 아씨가 비단을 보는 안목이 아주 뛰어나더군. 서생이 직접 저곳에 가서 아씨에게 붓대에 감을 비단 한 조각을 골라달라고 청해보시오. 아마 서생의 글에 어울리는 최고의 비단을 골라줄 것이오. 그것은 맹태평으로서는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꾀였습니다. 그는 서생이 자신의 의도를 알아챌까봐
괜히 헛기침을 하며 붓을 정리하는 척했지요. 서생은 잠시 망설였지만 글씨에 혼이 담긴다는 말에 솔깃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씨와 합법적으로 말을 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지요. 알겠습니다. 필장 어른, 그리 해보겠습니다. 그는 결심한 듯 붓을 들고 비단 가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서생의 발걸음은 천근만은 무거웠습니다. 비단 가게가 지척이었지만 마치 수십 리 길을 가는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지요. 심장은 방망이질을 쳤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하나. 만약 아씨가 나를 거절하면 어쩌지. 그는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들어갈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맹태평은 자신의 가게 안에서 그 답답한 모습을 전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에이, 저런 쑥맥 같으니라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지요. 보다 못한 그는 가게 밖으로 나와 서생의 등을 툭 하고 떠밀었습니다. 뭘 그리 망설이시오. 좋은 비단은 금방 팔려나가는 법이오. 서생은 맹태평에게 떠밀려 얼떨결에 비단 가게 안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그가 꿈속에서도 그리던 아씨가 고운 자태로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요. 어서 오십시오, 나리. 아씨는 갑자기 나타난 서생을 보고 놀라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생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한참을 우물쭈물거리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아씨, 제가 붓을 하나 샀는데. 그는 맹태평이 시킨 대로 붓대에 감을 비단을 골라달라는 말을 겨우 꺼냈습니다. 아씨는 그의 말을 듣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그의 손에 들린 붓과 그의 선하고 진실한 눈빛을 보고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나리. 나리의 글에 어울릴 만한 비단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씨는 여러 가지 비단 조각들을 꺼내와 서생의 붓대에 하나씩 대어보았습니다. 이 푸른 비단은 나리의 맑은 기운과 어울리는 듯하고 이 붉은 비단은 나리의 글에 담길 열정을 닮은 듯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은쟁반의 옥굿을 굴러가듯 맑고 고왔습니다. 서생은 그렇게 가까이서 아씨의 얼굴을 마주한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단아한 얼굴과 고운 목소리, 그리고 은은하게 풍기는 난초 향기에 그는 정신이 아찔해지는 것 같았지요.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아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붓대에 감을 비단 조각 하나를 고르기 위해 한참 동안이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어색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수줍지만 따뜻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지요. 서생은 자신이 읽던 시 구절에 대해 이야기했고 아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꽃 자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관심사가 놀랄 만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깊은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아씨는 쪽빛 비단 한 조각을 골라 서생의 붓대에 정성껏 감아주었습니다. 이 비단이 나리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었으면 합니다. 그녀의 말에는 진심 어린 응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씨. 이 붓으로 쓴 첫 글은 아씨를 위한 시가 될 것입니다. 서생 역시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애둘러 표현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서생은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으로 가게를 나섰고 아씨는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수줍게 바라보았습니다. 맹태평의 붓 한 자루가 두 젊은 남녀에게 닫혔던 인연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준 것입니다. 맹태평은 자신의 가게 창 너머로 두 젊은 남녀의 만남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잘 짜인 연극을 감상하는 관객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그들 사이의 감정의 기류에 집중했지요. 처음 서생이 가게에 들어섰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불안한 기운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시작되고 서로의 눈을 마주치기 시작하면서 그 기류는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맹태평의 눈에 마치 옅은 분홍빛 아지랑이 같았던 그들의 인연이 점차 따뜻하고 선명한 붉은빛으로 물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붉은 실이 두 사람의 마음을 서서히 엮어주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지요. 서생이 가게를 나올 때쯤에는 그 붉은 기운은 이제 누구라도 느낄 수 있을 만큼 따뜻하고 환해져 있었습니다. 맹태평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누군가의 인연을 돕는다는 것에서 오는 보람과 기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서생은 매일같이 비단 가게를 찾아와 아씨를 위해 지은 시를 선물하기도 하고 그녀가 좋아하는 꽃을 꺾어다 주기도 했습니다. 아씨 역시 서생을 위해 정성껏 수놓은 책갈피를 선물하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지요. 두 사람이 함께 장터를 걷는 모습은 이제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을 때면 주변 공기마저 달콤해지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모두 그 어여쁜 한 쌍을 보며 자신들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모든 일의 시작에 맹태평이 있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맹필장이 서생에게 비단가게 아씨를 소개해줬다지 뭔가. 그 무뚝뚝한 양반에게 그런 재주가 있었단 말이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차 신비로운 이야기로 부풀려졌습니다. 맹필장의 붓을 사면 좋은 인연이 생긴다더라. 그 양반이 짚어주는 인연은 절대 끊어지는 법이 없다지. 덕분에 맹태평의 붓가게는 때 아닌 호황을 맞았습니다. 붓을 사러 오는 선비들뿐만 아니라 좋은 짝을 만나고 싶어 하는 젊은 남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지요. 그들은 붓을 사는 척하며 맹태평에게 자신의 짝을 찾아달라는 듯 은근한 눈빛을 보내곤 했습니다. 맹태평은 이런 상황이 당황스럽고 어색했지만 굳이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비범한 눈썰미를 이용해 정말로 인연이 될 만한 사람들을 은근슬쩍 엮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자신은 그저 붓을 팔았을 뿐이라는 무뚝뚝한 표정을 유지하면서 말이지요. 그렇게 맹태평의 붓방은 더 이상 그냥 붓을 파는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외로운 청춘 남녀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장터의 비밀스러운 사랑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다른 이들의 행복을 지켜보는 것에서 작은 기쁨을 느끼며 자신의 고독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맹태평의 가게가 인연을 맺어주는 곳으로 소문이 나면서 가장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맞은편 약초 주머니 가게의 주인 화순이었지요. 그녀는 맹태평의 가게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며 연신 혀를 차고 있었습니다. 쯧쯧, 저 어리석은 것들. 사람 인연이 부탄자로 산다고 뚝딱 정해질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나 같은 과부는 왜 있겠는가. 그녀는 운명이나 인연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를 세상에서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해서 내일 먹을 쌀을 버는 것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천생연분이라 믿었던 남편은 혼인한 지 몇 해 되지 않아 역병으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사랑도 인연도 운명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삶이란 그저 하루하루를 꿋꿋하게 버텨내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 그녀의 눈에 맹태평의 행동은 그야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쓸데없는 짓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월화노인이라도 된 것처럼 사람들의 인연을 엮어주며 흐뭇해하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짝 하나 찾지 못하고
40이 넘도록 홀로 늙어가는 노총각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화수는 참다 못해 맹태평의 가게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침 가게 안에는 손님이 없어 맹태평은 묵묵히 붓대를 다듬고 있었지요. 주인장, 어서 오시오. 맹태평이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보니 요즘 주인장 가게가 아주 문전성시를 이루더군. 장터에 숨은 중매쟁이라도 되셨나 보. 화순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 가득했습니다. 맹태평은 그녀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하던 일만 계속했습니다. 그의 그런 태도에 화순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여보시오 맹태평 씨, 지금 당신 코가 삼자인 것은 알고 있소? 남의 인연 걱정해 줄 시간에 당신 앞가림이나 먼저 하는 게 어떻소? 나이 40 넘어 혼인도 못하고 다 늙어서 홀로 부시나 만들다 죽을 작전기요.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맹태평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러왔습니다. 그가 평생을 속으로만 사겨왔던 고독과 불안감을 저 여인은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들추어내고 있었습니다. 맹태평은 하던 일을 멈추고 처음으로 화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화순 씨가 상관할 바가 아니오. 상관할 바가 왜 아니오. 맞은편 가게에서 매일같이 한심한 꼴을 보고 있자니 내 속이 다 터져서 그런다오. 화순은 조금도 지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뜬 구름 잡는 소리로 사람들 현혹할 시간에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좀 만나고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 먹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구경이라도 하시오. 그러다 보면 당신 같은 무뚝뚝한 양반이라도 좋다는 눈먼 처자가 하나쯤은 나타날지 누가 아오. 그녀는 할 말을 다 했다는 듯 획 돌아서서 가게를 나가버렸습니다. 맹태평은 그녀가 나간 자리를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분명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서 자신을 걱정하는 희미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삶에 처음으로 거칠지만 솔직한 방식으로 말을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맹태평은 다시 붓을 잡았지만 좀처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화순의 잔소리가 그의 고요했던 마음에 또 한 번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화순의 잔소리에도 불구하고 맹태평의 인연 엮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 그의 눈에 들어온 사람들은 장터에서 가구를 만드는 과묵한 목수와 비린내 나는 어물전에서 억척스럽게 생선을 파는 안악이었습니다. 목수는 몇 해 전 아내를 잃고 어린 아들과 단둘이 사는 호랍이었습니다. 그는 필요한 말 외에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고 늘 묵묵히 나무만 깎고 다듬을 뿐이었지요. 어물전 안악 역시 남편 없이 홀로 장사를 하며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과부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늘 우렁찼고 생선을 다루는 손길은 거침이 없었지만 장사가 파하고 홀로 남았을 때의 그녀의 등은 세상 누구보다도 외로워 보였습니다. 맹태평이 보기에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 어떤 감정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젊은 남녀의 설레는 붉은 빛이 아니라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연민하는 따뜻한 등불 같은 금빛 기류였습니다. 목수는 가끔 어물전 앞을 지나가며 안악의 고된 삶을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았고 안악 역시 묵묵히 일하는 목수의 모습에서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게 결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번 실패를 경험한 그들에게 재혼은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괜히 서로에게 짐이 되거나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까봐 그들은 애써 서로를 향한 마음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맹태평은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이번에도 작은 다리를 놓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 그가 이용한 것은 목수의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목수의 아들이 그림 숙제를 해야 한다며 종이와 붓을 사러 맹태평의 가게에 왔습니다.
아이는 무엇을 그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울상을 지었지요. 맹태평은 아이에게 붓을 하나 골라주며 넌지시 말했습니다. 네가 그림을 잘 그리려면 책에 나온 것만 보고 그릴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을 직접 보고 그려야 한단다. 특히 저 바다에서 펄떡이는 물고기들을 한번 그려보지 않겠니? 아주 좋은 그림이 될 게다. 물고기요? 그래, 저기 건너편 어물전에 가면 아주 싱싱하고 힘 좋은 물고기들이 많단다. 그 가게 아주머니는 마음씨도 좋아서 네가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가장 좋은 놈으로 골라 보여주실 게다. 아버지께 졸라서 한번 가보거라. 아이는 신이 나서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들 바보였던 목수는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어색한 발걸음으로 어물전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아주머니, 이 아이가 그림 숙제를 해야 한다고 해서 물고기 좀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어물전 안악은 갑자기 찾아온 목수 부자를 보고 깜짝 놀랐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그들을 맞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목수 양반 아니시오. 우리 아들 그림 숙제라니 당연히 보여드려야지요. 그녀는 가장 크고 싱싱한 잉거 한 마리를 골라 아이의 눈앞에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는 신이 나서 잉거의 생김새를 종이에 그리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목수와 안악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목수와 어물전 안악의 첫 만남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목수는 평생 나무와만 대화해온 사람처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손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물전 안악 역시 괄괄한 평소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수줍은 처녀처럼 얼굴만 붉히고 있었지요. 그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그림을 그리던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안악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 물고기는 밥을 뭘 먹고 살아요? 아주머니는 매일 이렇게 큰 물고기를 잡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은 두 어른의 마음의 벽을 허무는 열쇠가 되어 주었습니다. 안악은 웃음을 터뜨리며 아이의 질문에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목수의 얼굴에도 딱딱한 표정이 풀리며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드님이 참 똑똑하고 귀엽네요.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가? 안악이 칭찬을 건넸습니다. 아닙니다. 이놈은 어미를 닮아 그렇습니다. 목수는 무심코 아내 이야기를 꺼냈다가 황급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잠시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악은 그의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도 압니다.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가끔은 저 바대라도 풍덩 빠지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녀 역시 자신의 속마음을 무심코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의 그림 숙제를 핑계로 처음으로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와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억척스럽게 살아왔지만 밤이면 찾아오는 지독한 외로움.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지만 늘 미안하기만 한 부모의 마음. 그들은 자신들이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목수의 아들은 그림을 다 그렸다는 핑계로 매일같이 어물전을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그린 그림 좀 봐주세요. 아이는 안악을 친어머니처럼 따랐고 안악 역시 아이를 친아들처럼 귀여워하며 맛있는 생선구이를 구워주곤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목수와 안악이 마주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목수는 고마움의 표시로 안악의 낡은 좌판을 튼튼한 새 것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안악은 그 보답으로 가장 좋은 생선을 골라 목수의 저녁상에 오를 수 있도록 보내주었지요.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를 피하거나 어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뜨거운 사랑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고된 삶을 이해하고 묵묵히 응원해주는 든든한 동반자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맹태평은 멀리서 그들 사이에 흐르던 희미한 금빛 기류가
이제는 단단하고 따뜻한 온기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며 또 한 번 조용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그림 숙제 하나가 외로운 두 어른의 마음을 이어주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목수와 어물전 안악의 인연이 깊어지면서 맹태평의 명성은 이제 단순한 뜬소문을 넘어 거의 기정사실처럼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더 이상 무뚝뚝한 노총각 필장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터의 숨은 월하노인이라거나 인연을 엮는 맹도사 같은 별명으로 부르며 그를 신통한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했지요. 그의 북가게는 이제 분만 사러 오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속사정을 털어놓고 인연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그를 찾아왔습니다. 필장 어른, 제가 마음에 둔 처자가 있는데 어찌해야 그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 딸이 홍이가 꽉 찼는데 좋은 배필감이 없을까요? 맹태평은 그런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거나 미래를 예언해주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고 그들의 관계 속에 숨겨진 문제점이나 가능성을 짚어줄 뿐이었습니다. 그 처자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처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헤아려 보시오. 마음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법이니 따님의 배필은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는 법이요. 늘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그 젊은이의 진심을 한번 들여다보시구려. 그의 조언은 언제나 담백하고 현실적이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통찰력이 담겨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무릎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의 조언을 따른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결실을 맺곤 했습니다. 맹태평 자신도 이런 변화가 싫지는 않았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그에게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행복을 돕는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얼굴에서 무뚝뚝함이 조금씩 옅어지고 그 자리에 온화함과 여유가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